성향 언급한 홍장원의 울분. 대한민국 그러면 안 돼. 야, 이게 어제 뉴스의 사실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오늘 썸네일에 제가 홍장원 당신은 영웅입니다라고 썼어요. 썸네일. 사실 홍장원은 굉장히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찐윤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우리가 영웅으로 인정해야 되는 일이 생겼냐. 이거는 저는 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으면요, 홍장원은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대가 너무 비상식적이니까 홍장원이 그래, 저렇게 대화가 되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진짜 보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거 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상을 좀 봐야죠. 네, 영상 보겠습니다. 그 1차장님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는 날 한 20시경에 대통령이 전화가 올 테니까 전화 대기하라는 거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처음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제 보좌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8시 좀 넘어서인데 저녁 8시 22분에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지는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8시 22분에 통화를 한 이후에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부분을 TV로 보고 그 후에 한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전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묻었고 네.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장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몇 시에 했죠? 10시 53분에 대통령님 전화가 끝나자마자 방첩사를 지원해라라는 부분에 이시였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기억하기로는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때 방첩사령관하고 무슨 통화를 했습니까? 예, 방첩사령관에 11시 6분에 전화했던 것은 처음 전화가 아니고요. 10시 23분 비상계엄이 발표되는 걸 보고 바로 제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시 23분에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걸 보고 당시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는데 비상계엄이 발효된 것보다도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당시로서는 국정원이 비상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보보호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방첩사령관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방첩사령관이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전화를 받은 다음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계속 머뭇머뭇해서 제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계속 이야기를 안 하길래 부위께서 전화하셨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아마 정보위에서 말씀하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정치인 체포해라. 이재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체포하라 했죠? 예, 14명 정도를 기억합니다. 마지막엔 그래서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뜻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단 윤석열이 홍장원 1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해서 싹 다 잡아들여.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정원장. 조태용 원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관련된 보고를 드렸는데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인 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우리 국정원이 놓쳤지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고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영 간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전반적인 상황이 흐트러져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11시 30분에는 그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원장님 직무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가 열립니다. 만약에 자리에 안 계셨다면 모르지만 방금 대통령으로 전화받고 방첩사령관도 전화받은 내용을 11시 6분에 알고 있는데 11시 30분에 정무직 회의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형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받았죠. 네. 본위원에게도 그날 11시 20분 어간에 방첩사로부터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우선 체포조, 체포 대상,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혜주, 이하경, 양경수, 김호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 기억과 일치합니까? 대부분 일치하는데 이경수라고 하셨습니까? 양경수. 아, 양경수 맞습니다. 예.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알린 바가 있었다고 하셨죠?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릴 수 예.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내용 자체가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제가 서둘러서 원장님실로 보고를 들어가는 것을 비서실 직원들이 다 봤으니까 아마 보고 드렸던 것 자체를 서로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앉자마자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좀 놀라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조태용 국정원장은요, 비겁한 인간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알고 있었어. 지금 정치인들을 잡으려고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한동훈 체포하고 구금하려는 걸 알고 있었는데 1차장이 얘기를 하니까 못 들은 척을 하는 거예요. 내일 얘기하시죠. 어쩌라고. 자기는 개입도 하기 싫고 항명도 하기 싫다. 가장 비겁한, 가장 비겁한, 딱 아무것도 안 하는, 문제 생길 거는 알겠고 이거를 반항하자니 그건 무섭고 이거를 도문 걸 실행에 옮기자니 그것도 무섭고 이게 조태용 국정원장의 스탠스에서 가장 비겁한 인간이었다. 이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11시 30분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장님께서 이런 제의를 하십니다. 상황이 엄중하니까 우리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을 하면서 상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처 협의를 합시다. 그러면 원장님께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날 오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오전에 야당 대표께서 비상계엄에 군을 동원해서 도리어 북한의 군사위협이 더 가중되는 면이 있다라는 발표를 하시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 맞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원장님께서 야당에다가 얘기해서 북한 관련된 부분 한반도의 안보 상황 우리 국정원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앞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비상계엄 이외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국면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전화 한 번 하는 게 없겠느냐고 브레인스톰 차원에서 그냥 건의드린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문제시되는 게 국정원법 11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6일 12시에 국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자청하셔서 기자회견을 한 상태에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인사경질했다고 하는 부분은 죽으라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네이버를 쳐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했고 12월 8일 그날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그 다음 날 저는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 정도면 국회에 공익제보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 차장께서는 경질당한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느끼셨겠네요?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아, 소름 끼쳤어. 소름 끼쳤어. 이상입니다에서 소름 끼쳤다고. 와. 이분이 블랙 요원 출신이에요. 국정원에 굉장히 오래 또 근무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보수 성향입니다. 굉장한 보수 성향이에요. 그래서 윤석열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고 찐윤이라고 구분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좋아했고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는데 잡아와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다 국회의원들이야. 그리고 양경수 한번 확인했던 사람이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느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도 마지막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인지 아는 보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 날짜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머리가 매우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은 멀쩡한 거예요. 만약에 부하들한테 지시를 내렸고 여기에 투입이 됐으면 그 투입된 부하들도 내란 동조로 다 처벌을 받았겠죠. 대한민국 국정원이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잖아요. 국정원은 지금 어쨌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그나마 좀 걱정이 덜한 겁니다. 홍장원 1차장을 제가 영웅이다. 너무 추켜 세우는 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 쪽 사람 아니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웅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평양. 이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북한 보위부. 이 말이 임팩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지금 분명히 모든 국민들이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내란을. 확인했습니다. 근데도 뭐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어딘가에 턱턱 막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아직도 국가 권력, 수뇌부, 윤석열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 발언, 윤석열이 지시를 했고 자기한테 직접 전화했고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해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싹 다 잡는다라는 것도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평양이나 북한 보위부가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북한 보위부나 할 짓이다. 이걸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지금 정부 권력 조직들 여기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홍장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 권력기관에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눈치만 보고 있죠. 판이 흔들린다. 저는 홍장원 1차장의 이 발언이 아직까지도 눈치를 보고 있는 정부 조직들 여기에서 더 용기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 이게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 시국에는 영웅 대접해줘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썸네일을 만든 거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보수면 투닥투닥 할만 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2번이 그냥 이런 사람들로만 뭉쳐있으면 야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해볼만 하다는 거야. 그래도 최소한의 선이라는 걸 지키니까. 근데 지금의 이찍들 하는 거 보세요.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쓰고 내란을 일으키고 국회의원들 잡아 가둘 생각하고 어딘가 잡아서 배 타고 가다가 북한한테 격침당한 것처럼 해서
실제로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이런 놈들이 어떻게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들은 쓰레기들이죠. 자, 거기다가 얘네들 하는 걸 보세요. 추미애 의원이 제보를 받았는데요. 아파치 헬기 작년 7, 8회 NLL 위협 비행 제보 받았어요. 육군 헬기 부대에서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육군 항공사령부 예하 12항공여단 소속 아파치 항공대대에서 작년 한 해 무려 7, 8회가량 NLL 위협 비행을 했고 특히 북한군 GP 정찰 임무 등을 수행했다고 한다. 북풍 유도로 의심되는 근거로 비행 항로가 평상시와 달랐고 평소와 달리 비무장이 아닌 실무장 상태로 비행했다는 점이 있다. 이런 놈들입니다. 이게 진짜 사람입니까? 당시 비행한 조종사들이 등산곳 등 북한군 기지에서 통상 2,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북한 어선도 훤히 다 보일 정도였다. 투입된 헬기들은 NLL에 따라서 연평도를 거쳐 백령도를 찍고 돌아갔고 백령도에서 북한을 향해 20분 정도 비행하고 왔다. 당시 정찰이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목격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라고 조종사들끼리 얘기를 나눴다. 조종사들은 이게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니 북풍몰이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하는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회의감에 젖었다고 한다. 목숨 걸고 정상적이지 않은 비행을 하다가 피격되거나 추락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북풍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지 당시에 의심이 갔다라고 제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얘네들 우리 군의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희생해서 북한이 쏴주면 우리 군인이 죽든 말든 그걸 빌미로 대응을 하고 계엄을 하려고 끊임없는 시도를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런 게 무슨 보수라고. 최악이죠. 사람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도구로 쓰는 거예요.